샬롬 삼국지 4권 14번째. 그러나 조조는 승승장구의 기세가 꺾인 기분이라 약간 초조했다. 곧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계책으로 원소를 깨트릴 의논을 시작했다. 아직도 힘만으로는 원소를 상대하기 벅찬 느낌이었다. 신면매복의 계책을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욱이 일어나 그렇게 권했다. 군사를 하상으로 물린 뒤 10갈래로 매복시켜 원소를 유인한다는 계책이었다. 오늘 싸워보니 아직도 원소의 세력은 무서운 데가 있었소. 설령 그곳까지 유인한다고 해도 꺾어낼 것 같지 않구려. 조조가 이렇게 말하며 주저하자 정욱이 다시 말했다. 하상 뒤쪽은 깊은 강물이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는 물러날래야 물러날 길이 없으니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원소를 쳐부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배수진의 원리였다. 거기까지 들으니 조조도 느껴지는 게 있었다. 곧 정욱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군사를 좌우 각 5대로 나누었다. 좌로는 첫 대가 하우돈, 두 번째 대가 장요, 세 번째 대가 이조, 네 번째 대가 악진, 다섯 번째 대가 하우연이었고 우로는 1대가 조홍, 2대가 장합, 3대가 서황, 4대가 우금, 5대가 고람이었다. 조조가 있는 중구는 허저가 선봉을 맡기로 했다. 다음 날이었다. 조조는 10대를 미리 보내 정해둔 곳에 매복하게 한 다음 밤중을 기다려 자신은 허저를 앞세우고 원소의 진체로 달려들었다. 진체를 야습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전에 이미 진체를 야습당해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는 원소라 이번에는 방비가 엄했다. 진체를 5수로 나누어 서로 연결하게 있다가 조조의 군사들이 쳐들어가자 일제히 일어나 맞섰다. 얼핏 보면 야습을 하려다가 되레 당하게 된 꼴이지만 사실은 그게 조조가 노린 바였다. 선봉을 맡았던 허저는 당황한 채 군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원소가 대군을 휘몰아 추격해왔다. 뒤쫓는 원수군의 함성 소리에 몰리듯 달리던 조조의 군사들은 날이 밝은 무렵 하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을 보니 시퍼런 강물이 가로막혀 이제는 더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그때 조조가 군사들을 향해 돌아서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이제는 더 도망할래야 도망갈 길도 없다. 제군은 어찌하여 죽기로 싸워보지 않는가. 그 소리를 들은 군사들은 돌아서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강물에 빠져 죽느니 적과 싸워 살 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특히 선봉을 맡았던 허저는 연달아 적장, 연암음을 베어 그런 군사들의 사기를 복두두었다. 조조군의 힘을 다한 반격에 원소군은 곧 크게 어지러워졌다. 물러서라 진체로 돌아가자. 원소는 급히 그런 영을 내리고 군사를 돌렸다. 이번에는 거꾸로 조조의 군사들이 그런 원소군을 뒤쫓았다. 원소가 한참 정신없이 쫓기는데 호련 한 소리 포향이 울리더니 왼쪽에서는 하우연이 오른쪽에서는 고람이 달려나왔다. 이미 쫓기고 있는 원소라 싸움다운 싸움이 될 리 없었다. 새 아들과 조카가 한 덩이로 되어 죽을 힘을 다해 뚫은 한 가닥 혈로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하지만 조조의 매복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 심리도 가기 전에 이번에는 악진과 우금이 좌우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쫓기는 원소군을 덮쳤다. 들판은 곧 원소군의 시체로 덮이고 거기서 흐르는 피는 도랑을 이룰 지경이었다.
간신히 몸을 빼친 원소가 다시 몇 리쯤 왔을 때 이번에는 이정과 서황이 좌우 양쪽에서 달려 나왔다. 놀란 원소 부자는 남은 군사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헌 진채로 숨어들었다. 다행히 뒤를 쫓던 이정과 서황은 진채까지 뛰어들지는 않았다. 겨우 한숨을 돌린 원소는 군사들에게 밥을 짓게 했다. 간밤부터 이미 해가 높이 솟은 그때까지 쫓고 쫓기느라 군사들을 먹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은 밥을 나눠 먹으려 할 때였다. 다시 장효와 장압이 좌우에서 원소의 진채를 휩쓸어 왔다. 군사들은 물론 원소도 이제는 싸우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황망이 말에 올라 창정이란 곳까지 내쳐 달아났다. 창정에 이르니 원소군은 사람과 말이 함께 극도로 지쳐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이 급하게 쫓아와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원소는 주저앉은 군사들을 꾸짖어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조조의 추격을 벗어났다 싶었을 때 원소는 또 한때의 매복을 만났다. 신면 매복의 마지막 부대인 조홍과 하우둔의 군사였다. 하상에서 조조의 군사들을 분기시킨 것이 위기의식이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원소를 분기시킨 것도 바로 그 위기의식이었다. 모두 들어라. 여기서 죽기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사로잡히게 된다. 사로잡혀 욕되게 죽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싸우다 죽자. 원소가 그렇게 소리치며 몸속 칼을 뽑아들고 앞장서 부딪혀 갔다. 군사들도 그 같은 주군을 보자 힘과 용기를 다해 뒤따르니 아무리 범 같은 조훈과 하우둔이라 하나 그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간신히 길을 뚫었어도 원소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둘째 아들 원희와 생질 고간이 모두 화살에 다치고 군사와 말도 거지 반 잃어버렸다. 원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천하를 차지할 인물로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뛰어난 점도 많았다. 지난날 한낱 청년 장수로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쥐고 있던 동탁에게 분연히 전하는 동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순간의 개결한 용기나 북방의 효흥 공수창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절박한 저지에 떨어질 때마다 보여준 과단성 같은 것들은 참으로 볼만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긴 자의 편이다. 그는 끝내 진자가 되었기에 결함은 더 크게 그려지고 장점은 빛 없이 묻혀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본 것도 원소의 그 같은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어려움에 처해 오히려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범용한 인간에겐 실로 얼마나 흉내내기 어려운 미덕인가. 그러나 조조의 불같은 추격을 벗어나자마자 원소는 곧 격정과도 같은 비감에 빠져들었다. 새아들을 쓸어안고 한바탕 목 놓아 울다가 문득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급히 부축해 뉘었으나 입으로는 붉은 피가 그치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지금껏 수십 번 싸움터를 누볐으나 오늘과 같이 이토록 심한 낭패를 당해 본 적은 없다. 이는 하늘이 나를 저버리심이다. 너희들은 각기 다스리는 주로 돌아가 힘을 기른 뒤 맹세코 조조 그 역정놈과 자웅을 가리도록 하라. 이윽고 정신을 차린 원소는 단식 섰고 그렇게 당부한 뒤 신평과 곽도를 불렀다. 너희들은 급히 원담을 따라 청주로 돌아가라. 조조가 그곳을 침범할까 두려우니 관민을 정돈하여 만에 하나라도 동요함이 없도록 하라. 이에 두 사람은 그 길로 원담을 따라 청주로 말을 달렸다. 원소는 다시 둘째 아들
원희와 생질 고간을 불렀다. 둘 다 화살에 다쳐 움직이기가 거북했으나 원수는 그들도 재촉하여 원래 다스리던 유주와 병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셋째 아들 원상과 함께 기주로 향했다. 실로 참담한 패배였다. 처음 기주를 떠날 때에 70만 대군 중에서 살아서 돌아가는 자 열에 두셋이 안 되었다. 장수들 또한 순우경, 장기, 장합, 고람 등이 죽거나 남의 사람이 된 것 말고도 태반이 꺾였으며 모사도 허유, 전풍, 저수가 죽거나 남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거기다가 아들과 생질은 화살에 상하고 원소 자신도 무거운 병을 얻어 돌아가는 길이었다. 조조, 그 환관의 자식놈에게 4세 5공의 후예인 내가 이 무슨 꼴이냐. 기주로 돌아서는 수레에 기대어 원소는 자신도 모르게 단식했다. 그런 원소의 마음속까지 바깥에는 때 아닌 겨울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기주로 돌아가자 원소는 다소나마 투지를 회복했다. 조조에게 설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성해야 된다고 여겨 군사에 관한 일은 잠시 셋째 아들 원상과 신배 봉기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로지 병을 다스리는 데만 전념했다. 한편 조조는 장정에서 다시 크게 이기자 삼군에게 고루 무거운 상을 내려 그 노고를 지하하는 한편으로 몰래 사람을 풀어 기주의 허실을 살펴보게 했다. 여세를 몰아 기주까지 우려 빼고 원소와의 싸움을 이참에 아예 결판을 내버릴 생각이었다. 오래잖아 세작들이 탐지한 바를 알려왔다. 원소는 병들어 누워 있으나 그 셋째 아들 원상이 신배와 함께 성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맏아들 원담과 둘째 아들 원희는 각기 원래 다스리던 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급하게 기주를 들이치자고 나왔다. 조조가 한참 생각하다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주는 양식이 풍족한 데다 신배란 자는 제법 임기응변의 재주와 깨가 있다고 들었다. 급히 들이친다 해서 쉽게 우려 뺄 수 있는 성이 아니다. 거기다가 군사를 일으킨 지도 오래되어 백성들의 생업에도 어려움이 많을 터이니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기주를 쳐 빼앗는 것은 뒷날이라도 늦지 않다. 연희에서는 조조가 군사를 되돌린 이유 가운데 곡식이 들에 있어란 이유를 대며 추수 뒤로 미루고 있으나 이는 저자의 혼동인 듯하다. 그보다 앞서 관도의 싸움이 한창일 때가 이미 겨울인 10월이었다. 이제는 형주로 조조가 회군의 뜻을 말하자 좌우가 혹은 말리고 혹은 권했다. 그래서 한참 그 일을 의논 중인데 문득 허도에 있는 순옥으로부터 글이 왔다. 유비는 그동안 여남의 털을 잡고 유벽 공도의 무리와 함께 수만의 군사를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승상께서 군사를 이끌고 하북으로 가셨다는 말을 듣자 유벽에게 여남을 맡긴 뒤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허두가 빈틈을 노려 손에 넣으려 함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군사와 저의 힘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우니 승상께서는 급히 군사를 돌리시어 이리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아직 승상께서 친히 나셔야만 유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본 조조는 놀랐다. 전부터 불안하게 여겨오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이었다. 유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내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조조는 조홍에게 군사 약간을 주어 하상에 머물며 조조의 대군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하게 한 뒤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연암 쪽으로 달려갔다. 허도를 노리고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유비의 군사를 도중에서 막기 위함이었다. 이때 유비는 순욱이 조조에게 알린 대로 관장 두 아우와 조언을 장수로 삼아 한창
허도를 향해 진병 중이었다. 군사가 겨우 양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조조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끝까지 조조 모르게 허두를 칠 수 있으리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유비는 그토록 신속한 조조의 회군에는 적지 않이 놀랐다. 얼른 양산 아래에 진체를 내리게 하며 관우 장비에게 일렀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운장은 근 한 갈래를 이끌고 동남쪽에다 진을 치고 익덕은 서남쪽을 맡으라. 나는 자룡과 함께 정남에 진을 치고 조주를 맞으리라. 이에 관우와 장비는 시킨 대로 각기 한 갈래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 곁을 떠났다. 조조의 군사들은 유비가 진체를 닦으며 쓸 무렵하여 그곳에 이르렀다. 유비는 먼 길을 달려온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을 양으로 급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게 하며 군사들과 함께 진체를 나섰다. 조조도 얼른 진세를 벌이게 하는 한편 큰 소리로 유비를 불러냈다. 이제 와서 유비를 달래려 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이라도 자신의 군사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려 함이었다. 조조의 부르는 소리에 유비가 문기 아래로 말을 몰고 나왔다. 조조가 채찍을 들어 유비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지난날 나는 너를 귀한 손으로 높게 대우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을을 저버리고 은혜를 잊었느냐. 그러자 유비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꾸했다. 너는 한승상이라 하나 이름뿐 실상은 나라의 큰 도적이다. 나는 한실의 종친으로 전자의 밀조를 받들어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을 치러왔다. 어디다가 을을 말하고 은혜를 내세우려 드느냐. 그리고 말 위에서 지난날 전자가 의대 속에 감추어 동승에게 내렸던 밀조를 꺼내 낭랑히 읽어갔다. 조조는 유비가 또 그 밀조를 꺼내 읽자 몹시 노했다. 시간을 버려 어찌해 보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급하게 허저를 불렀다. 너는 어서 나가 저 귀 큰 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명을 받은 허저가 말을 달려 나가자 유비의 등 뒤에서는 조은이 창을 꼬나 들고 말을 박차 나갔다. 말과 말이 어우러지고 허저의 큰 칼과 조은의 창이 휘황한 무지개를 뿜어냈다. 그러나 둘 다 맹장 중에 맹장이라 서른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호련 동남쪽에서 크게 함성이 울리더니 한때의 군마가 조조의 군사들 향해 휘몰아 왔다. 조조가 놀라 바라보니 앞선 장수는 정령도의 삼각 수염을 길게 휘날리는 관운장이었다. 관공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싸움을 서둘렀다. 조조는 급히 군사를 갈라 관운장을 맞게 했다. 그러나 틈을 주지 않고 다시 서남쪽에서 크게 함성이 일며 한때의 인마가 사납게 몰려왔다. 이번에는 장비였다. 두하과 좌우에서 조조의 군사를 짓밟아 가는 걸 보자 유비도 자신의 본진을 들어 조조를 쳤다. 잠깐 사이에 계략이고 뭐고가 필요 없는 마구잡이 싸움이 되자 조조는 당황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먼 길을 달려와 피곤한 자기 편이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연 싸움은 조조가 걱정한 대로 되어갔다. 원소와의 오랜 싸움에 지친 데다 먼 길을 달려와 필요한 조조의 군사들은 끝내 유비군의 총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뭉그러지기 시작했다. 얼결에 당한 대패였다. 유비는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긴 뒤 일단 진체로 돌아갔다. 조조도 간신히 장졸들을 수습해 진체를 유지했다. 한판 싸움에는 졌으나 전군이 뿌리채 뽑힐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 날이었다. 전날 싸움에 재미를 본 유비는 조언을 내보내 또 싸움을 독두었다. 그러나 어떤 명을 받았는지 조조의 군사들은 꼼짝도 않고 진체만
굳게 지킬 뿐이었다. 그 다음 날도 조우는 연신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의 진체 앞으로 나가 싸움을 돋구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조군은 보름이나 되도록 진짜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비는 다시 장비를 시켜 싸움을 걸어보았다. 장비가 가진 욕설을 다 퍼붓고 모욕을 주었으나 조조의 군사들은 여전히 굳게 지킬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유비는 더럭 의심이 났다. 군사를 쉬게 하기 위함이라기엔 너무 오랜 기간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조조가 허장성세로 자신의 대군을 그곳에 묶어놓고 다른 짓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유비의 뒤통수를 치듯 날아든 게 공도로부터 날아든 급보였다. 유비군의 군량을 다루고 있던 공도가 조조군의 공격으로 포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유비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한 걸 알자 이번에는 군량을 노려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려는 것 같았다. 익덕은 어서 가서 공도를 구하라. 유비가 급히 장비를 불러 그렇게 명을 내리는데 다시 급한 정갈이 날아들었다. 하우돈이 우리 등 뒤를 돌아 지름길로 여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합니다. 유비는 더욱 놀랐다. 만약 여남을 잃는다면 우리는 앞뒤로 적을 받아 돌아갈 곳조차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단식하고 다시 관우를 불러 여남을 구하게 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루도 되기 전에 또 놀라운 소식이 잇따라 날아들었다. 하우돌은 이미 여남을 깨뜨렸고 유벽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또 유벽을 구하러 갔던 관운장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도를 구하러 간 장비도 포위되어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놀라 어찌할 줄 몰랐다. 어려움에 빠진 두 아우를 급히 구하러 가고자 해도 조조의 군사들이 등 뒤를 칠까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때 다시 허저가 와 싸움을 돋두라는 말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유비가 나갈 수가 없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보름 동안에 그렇게 저지가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실로 눈부신 조조의 용병이었다. 조조의 계략에 걸려드는 것이 두려워 진짜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유비는 날이 저문 뒤에야 가만히 군사를 움직였다.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뒤 보군을 앞세우고 마군을 뒤따르게 했다. 그리고 진체는 그대로 세워두어 약간의 군사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북을 울리게 함으로써 대군이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은 그게 조조의 계략에 떨어지는 길이었다. 몇 리 가지 않아 야트막한 도산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횃불이 환하게 비치며 산꼭대기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유비는 달아나지 마라. 승상께서 여기서 기다리신 지 오래다. 그렇게 몰리고 보니 유비에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리 없었다. 적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허둥지둥 도망칠 길을 찾기에 바빴다. 조은이 곁에 있다 유비를 안심시켰다. 주공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따라오면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휘두르며 말을 박자 한 줄기 길을 열었다. 유비도 그제서야 힘을 내어 쌍고검을 빼들고 조은의 뒤를 따랐다. 조은과 유비가 한편으로는 싸우며 한편으로는 힘들여 길을 앗고 있는데 허저가 뒤쫓아왔다. 조은은 허저를 맞아 힘을 다해 싸웠다. 그때 다시 우금과 저 이전이 허저를 도우러 달려왔다. 그렇게 되면 조은이 비록 죽거나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해도 유비를 보호해 줄 여위까지는 없을 게 뻔했다. 유비는 형세가 몹시 위태로운 걸 보자 황망하고 낙담하여 그저 달아날 뿐이었다. 얼마를 달리다 보니 차차 함성이 멀어졌다. 유비는 무턱대고
깊은 산과 외진 길만 골라 홀로 말을 달렸다. 그럭저럭 날이 밝을 무렵이었다. 돌연 한쪽 산 허리에서 한대의 군마가 달려 나왔다. 유비는 조조의 군사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줄 알고 놀라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유벽이었다. 패군 천여 명에다 유비의 가솔들을 이끌고 연암으로부터 달려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손건, 간웅, 미방 등도 함께 있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비가 그들에게 물었다. 세 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하우돈의 군세가 너무 엄청난 성에 남은 군사로는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조조군의 추격이 급하더군요. 마침 간훈장께서 오셔서 겨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가? 유비가 걱정스레 묻자 이번에는 유벽이 대답했다. 지금은 우선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이 급합니다. 운장은 다음에 다시 만나시게 될 것이니 장군께서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유비를 재촉해 일행은 다시 가늠도 없는 길을 서둘렀다. 그러나 몇 리 가기도 전에 한 차례 북소리가 울리며 한때에 군마가 달려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앞선 장수는 전에 원소부터에 있었던 장합이었다. 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유비를 알아본 장합이 기세 좋게 소리쳤다. 유비는 당에 낼 수 없다 여겨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붉은 기가 벌럭하자 이번에는 등 뒤 산마루에서 다시 한때의 인마가 뛰쳐나왔다. 앞선 장수는 다름 아닌 고람이었다. 역시 장합과 더불어 원소 밑에 있다가 조조에게 항복해온 그는 이 기회에 큰 공을 세워야겠다는 듯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앞뒤로 적을 맞게 된 유비는 이제 달아날 길도 없었다. 문득 하늘을 우러르며 크게 소리쳐 단식했다. 하늘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토록 궁색함을 겪게 하시는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구나. 그러고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했다. 유벽이 그런 유비를 급히 말렸다. 결코 가볍게 목숨을 버리셔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죽기를 싸워 길을 앗아 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말을 박차 고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렇지만 가상스러운 것은 의기와 충성일 뿐 유벽의 무예는 고람을 따르지 못했다. 고람과 창칼을 맞댄 지 채 새 합이 이르기도 전에 유벽은 고람의 한 칼에 찍혀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한 무장이랄 수 있는 유벽이 그 모양으로 죽는 걸 보자 유비는 더욱 창황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칼을 뽑아 들고 다가오는 고람을 기다렸다. 이제는 고람을 막아줄 만한 장수가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만큼 스스로 싸워 목숨을 지킬 작정이었다. 그때 홀연 고람의 뒤쪽이 어지러워지더니 한 장수가 군사들을 흩어버리며 뛰쳐나왔다. 똑바로 고람을 향해 말을 달려간 그 장수가 번뜩 창을 쳐들었다 내지르는가 싶자 고람이 몸을 뒤집으며 말 아래로 떨어졌다. 단창에 고람을 꿰어버린 솜씨가 여간 아니었다. 청길 낭떠러지를 굴러내려다 굵은 나뭇가지를 잡아쥔 듯 유비가 놀란 중에도 반가운 눈길로 보니 그 장수는 바로 조은이었다. 허저와 이전 우금 새 장수의 포위를 뚫고 주군을 구하러 그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유비는 조은을 보자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조은은 그대로 이리저리 마을을 달리며 장을 휘둘러 고람의 군사들까지 흩어버린 뒤에야 유비
곁으로 달려왔다. 그때 앞에 있던 장합이 군사를 몰아 덮쳐왔다. 조은은 다시 장합과 어울렸다. 장합 또한 조은의 적수가 못돼 간신히 30합을 버티고는 말을 돌려 달아났다. 승세를 탄 조은은 그대로 장합을 뒤쫓으며 그 졸개들을 짓밟았다. 그러나 장합의 군사들이 좁은 산 어귀의 의지에 지키는 바람에 길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웠다. 조은이 한창 길을 악기 위해 이리 받고 저리 치고 있을 때 저편에서 문득 함성이 일며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바로 관우와 관평, 주창이 이끄는 300군사였다. 조은과 관우가 양쪽에서 힘을 합쳐 몰아치자 장합의 군사들도 마침내 견뎌내지 못했다. 병목 같은 산 어귀를 내놓고 달아나니 유비의 군사들은 간신히 위태로운 지경을 벗어나 험한 산비탈에 진채를 내렸다. 겨우 한숨을 돌린 유비가 관우를 불렀다. 관우는 익덕을 찾아보도록 하게. 자네와 같은 날 공도를 구하러 간 뒤로 소식이 없네. 문득 장비가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걱정이 되기는 관우도 마찬가지여서 그는 유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장비를 찾으러 나섰다. 이때 장비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 원래 공도를 구하러 떠났던 장비가 목적한 곳에 이르니 이미 공도는 하우연에게 죽음을 당한 뒤였다. 화가 꼭뒤까지 치솟은 장비는 하우연을 들이쳐 내쫓고도 속이 안 풀려 계속 뒤쫓다가 오히려 악진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관우가 장비의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그 포위를 간신히 뚫고 나온 장비의 졸개들에게서였다. 관운장은 질풍같이 군사를 몰아 장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힘을 다해 악진을 들이치니 마침내 악진은 포위를 뚫고 달아나 버렸다. 악진은 포위를 풀고 달아나 버렸다. 장비를 구해 유비에게로 돌아가자 유비가 두 아우를 잡고 울며 말했다. 하늘이 아직 이 유비를 버리시지는 않은 모양이다. 너희 둘이 모두 성하니 내 무슨 걱정이 있으랴. 이때 다시 군사 하나가 달려와 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조조의 대군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유비는 송건으로 하여금 늙은이와 아이들을 보호해 먼저 떠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관장 두 아우와 조언을 데리고 뒤에 처져 한편으로 싸우며 한편 달아나는 방법으로 조조의 추격을 면했다. 조조는 유비가 멀리 달아나 버린 걸 알자 군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유비를 사로잡아 뒷날에 걷정거리를 없애려 했는데도 끝내 놓쳐버린 게 분했다. 이에 조조는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유비의 자취를 쫓게 했다. 이때 유비는 비록 조조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으나 남은 군사는 겨우 1000명도 되지 못했다. 그 몇 달 유벽 공도의 무리와 더불어 애써 길러놓은 수만의 군사가 조조와의 한 싸움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할 틈도 없이 달아나는데 문득 앞에 큰 강이 하나 가로막았다. 부근에 사는 주민을 불러 물어보니 한강이라는 대답이었다. 유비는 거기서 잠시 군사를 쉬게 하기로 하고 진채를 내렸다. 조조가 쫓아오기에는 너무 멀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때 이미 유비의 이름은 궁벽한 그곳까지도 알려져 있었다. 주민들은 말로만 듣던 유황숙이 이른 걸 알고 양고기와 술을 바쳐 위로했다. 유비는 그 고기와 술로 물가 모래벌 위에 술자리를 버리고 장수들과 함께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유비가 문득 어두운 얼굴로 단식했다. 자네들은 모두 한나라의 임금을 도울 만한 재주를 가졌으되 불행히도 이 유비는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오히려 궁색한 내 운수가 자네들에게까지 미쳐 이제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으니 참으로 자네들을 그르칠까 두려울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밝은 주인을 찾아가 공명을 취하지 않는가? 때가 때인지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생각하면 유비를 따른 이래로 고달프기만 했던 신세에도 한탄스러웠지만 그 못지않게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유비가 야속스럽기도 했다. 그때 관우가 일어나 항변하듯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의 말씀은 옳지 못합니다. 지난날 고조께서 항우와 전하를 다툴 때에 여러 번 그에게 졌으나 구리산 싸움에서 한 번 이기심으로써 400년 기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게 매양 있는 일이거늘 형님께서는 어찌 스스로 크신 뜻을 낮추고 계십니까? 실로 헐거찬 관우의 말이었다. 그 말의 좌중은 처연한 가운데도 생기를 되찾았다. 손건이 관우의 말을 받듯 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의 성패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상심하실 까닭은 없습니다. 마침 형주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리로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경승은 그곳에 앉아 9주의 세력을 펼쳐 있는데 군사는 강하고 양식은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는 주공과 마찬가지로 한실의 종친이 되는 바 어찌 이럴 때 가서 의지해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유비로서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본심이야 어떠했건 자신이 처음에는 공소찬의 부장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여포에게로 옮겨가고 또 조조 아래 있다가 원소에게로 옮겼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에 좋지 않게 여겨질 게 뻔했다. 그가 나를 받아줄지 걱정이요. 유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걱정은 돼도 달리 갈 곳도 없는 처지라 당장은 손건의 말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손건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먼저 가서 달래보겠습니다. 반드시 유경승이 멀리 경계 밖까지 나와 주공을 맞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유비의 얼굴이 밝아졌다. 허튼 소리를 하는 송건이 아님을 잘 아는 유비가 마음이 놓인 것이었다. 유비의 허락을 받은 송건은 밤새 말을 달려 형주로 갔다. 유표가 있는 곳에 이르러 보기를 정하니 유표가 허락했다. 그대는 현덕을 따르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소? 송건을 불러들여 그렇게 묻는 유표는 이미 예순에 가까운 늙은이였다. 강화 8준의 한 사람으로 한때는 범 같은 송경까지 죽일 만큼 위세를 떨쳤으나 그도 나이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유비에 대한 감정만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난세라고는 해도 유표는 아직 유비와는 창칼을 맞댄 적이 없었다. 오히려 다같이 한실의 종칠이라는 것에서 온 막연한 친근감이 있을 뿐이었다. 송건이 목청을 가다듬어 대답했다. 우리 유사군께서는 전하가 다하는 영웅으로 비록 군사는 약하고 장수는 적으나 기울어지는 사직을 잡으시려는 뜻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 않으십니다. 끝.